우리 딸 정말 예쁘구나. 행복해야 한다. 나는 오늘 내 딸의 결혼식을 잿더미로 만든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으러 가기로 마음먹었다. 2026년 1월의 그날 서울 강남의 가장 화려하다는 웨딩홀은 눈이 시리도록 하얀 꽃과 샹들리에 불빛으로 가득했다. 내 평생의 자랑이자 유일한 희망인 딸 민지의 결혼식이었다. 시장 좌판에서 30년 넘게 채소를 팔며 굽은 허리와 갈라진 손으로 키운 내 딸. 그 아이가 오늘 저렇게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고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의사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날이었다. 어머니, 저 예뻐요? 신부 대기실 거울 앞에서 수줍게 묻는 딸의 얼굴은 분꽃처럼 화사했다. 나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뜨거운 것을 꾹 눌러 삼키며 민지의 고운 손을 잡았다. 그럼 세상에서 우리 딸이 제일 예쁘지. 그렇고 말고. 내 눈에는 정말 그랬다. 금이야 옥이야 혹여 험한 세상의 상처라도 날까 바람 한 점 들지 못하게 품 안에서 키운 내 새끼. 착하고 여린 성품에 평생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내 보물. 그런 민지가 제 짝을 만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거칠었던 내 지난 세월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신랑인 준혁이도 훤칠하고 인물 좋은 데다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으면서도 어찌나 싹싹하고 예의가 바른지 볼 때마다 흐뭇했다. 딱 하나 그 어미 되는 사람이 마음에 걸렸지만 저런 아들을 키워낸 여자니 그래도 기본은 되어 있겠지 애써 좋게 생각하려 했다. 식이 시작되고 얌전한 내 남편 김철수는 잔뜩 굳은 얼굴로 딸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었다. 뚝뚝하고 무심한 척은 다 해도 저 남자의 심장이 지금 얼마나 요동치고 있을지 나는 안다. 주례사가 이어지고 아이들이 서로에게 사랑을 맹세하는 동안 나는 연신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정말 그랬다. 그 여자가 내게 다가오기 전까지는 식이 끝나고 하객들에게 인사를 돌던 중이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사돈 최은숙 여사가 우아한 미소를 머금고 내게 다가왔다. 손에는 웬만한 월급쟁이 한 달치 월급은 좋게 되어 보이는 두툼한 흰 봉투가 들려 있었다. 사부인, 오늘 정말 고우세요. 이렇게 예쁜 따님을 낳아주셔서 저희야말로 감사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칼날이 숨어있는 듯 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사부인께서 더 고우십니다. 민지를 예쁘게 봐주시니 제가 몸 둘 바를 모르겠네요. 뭐요? 이제 한 가족인데. 자, 이거 약수하지만 저희 성의입니다. 최 여사는 내 손에 봉투를 쥐어주며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덧붙였다. 집에 가셔서 꼭 혼자 열어보세요, 사부인. 그 말이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들렸는지.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두둑한 봉투의 무게가 마치 뜨거운 인두처럼 손바닥을 지지는 것만 같았다. 정신없이 패배까지 마치고 나서야 겨우 한숨 돌릴 틈이 생겼다. 왁자지껄한 피로 연장을 뒤로하고 잠시 조용한 패백실 구석에 앉아 뻣뻣한 허리를 두드렸다. 그때서야 손에 쥐고 있던 사돈의 축의금 봉투가 생각났다. 혼자 열어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얼마나 큰 돈을 넣었기에 저리 유난일까 피식 웃음이 나왔다. 봉투를 여는 순간 빳빳한 5만 원권 지폐 수십 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생각보다 훨씬 큰 액수에 잠시 입이 벌어졌다. 역시 있는 집은 다르구나 하며 돈을 세어보려던 찰나였다. 지폐들 사이에 곱게 접힌 하얀 쪽지 하나가 끼어 있었다. 나는 무심코 쪽지를 펼쳤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명조체로 단정하게 쓰인 문장을 읽는 순간 온 세상의 소리가 멎었다. 따님은 처음이 아니더군요. 저희는 다 압니다. 쿵.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려 쪽지를 제대로 들고 있을 수조차 없었다. 눈앞이 아찔하게 흐려지고 숨이 턱 막혔다. 몇 번이고 눈을 비비고 다시 읽어봐도 문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차갑고 잔인한 활자들이 독사처럼 꿈틀거리며 내 심장을 파고들었다. 따님은 처음이 아니더군요.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차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내 딸 민지가 내 금쪽 같은 딸이 처녀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저희는 다 압니다라는 말은 이 사실을 빌미로 우리를 마음껏 주무르겠다는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다. 행복과 감동으로 벅차오르던 가슴이 시커먼 분노와 모멸감으로 타들어가기 시작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내 딸의 가장 행복해야 할 날, 그 어미의 가슴에 이토록 날카로운 비수를 꽂을 수가 있단 말인가? 화들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구겨 쥐고 축의금 봉투를 핸드백 깊숙이 쑤셔 넣었다. 지금은 소란을 피울 때가 아니었다. 민지가 알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끔찍한 사실을, 이 잔인한 모욕을 내 딸이 알게 할 수는 없었다. 나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얼굴에 경련이 이는 미소를 걸치고 피로 현장으로 나갔다. 하객들의 웃음소리, 사회자의 우스갯소리, 흥겨운 음악소리가 뒤엉켜 귓가를 윙윙 울렸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방금 전 내가 겪은 일이 꿈인 것처럼 저 화려하고 행복한 풍경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때 내 표정이 어두운 것을 눈치챘는지 남편 김철수가 다가와 내 팔을 툭 쳤다.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나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평생을 함께 산 남편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김철수는 내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인데? 아까 사돈하고 얘기하고 나서부터 표정이 안 좋잖아.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바른 대로 말해, 박선영. 나한테까지 숨길 거야? 남편의 집요한 추궁에 나는 결국 무너졌다. 더는 혼자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나는 남편을 이끌고 다시 패백실로 향했다.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나는 핸드백에서 구겨진 쪽지와 축의금 봉투를 꺼내 남편에게 내밀었다. 이게 당신 사돈어른이 준 거요.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김철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쪽지를 펼쳐 읽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나는 차마 남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곧이어 짐승처럼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고개를 들자 시뻘겋게 달아오른 남편의 얼굴이 보였다. 평생 화 한 번 제대로 내는 법 없던 무뚝뚝한 남자의 눈에 시퍼런 불길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는 주먹으로 제 가슴을 쿵쿵 내리치며 분노를 사기려 애썼다. 그 여편네가 지금 우리 민지한테 이딴 더러운 종이 조각으로 우리 딸을 모욕해? 여보, 일단 진정해요. 지금 여기서 이러면 어떡해요? 민지 알면 큰일 나요. 진정? 이게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당장 가서 그 여편네 낯짝을 봐야겠어.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그 주둥이로 직접 말해보라고 해야지. 김철수는 당장이라도 튀어나갈 기세였다. 나는 필사적으로 그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다. 안 돼요, 여보. 제발. 오늘 하루만 참아요. 우리 민지 결혼식이잖아요. 이 좋은 날 망칠 순 없잖아요, 네. 눈물이 복물처럼 터져 나왔다. 내 딸의 결혼식. 내 평생의 소원. 이 날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 날을 위해 우리 민지가 얼마나 많은 날을 꿈꿔왔는데. 저런 악마 같은 여자 때문에 모든 것을 망쳐버릴 수는 없었다. 남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도 어느새 붉은 핏발이 서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문 밖에서는 여전히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천국과 지옥이 얇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공존하는 기괴하고도 끔찍한 순간이었다. 결국 남편의 등살에 밀려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객들 사이를 오가며 억지 웃음을 팔았다. 세상에서 가장 길고 잔인한 시간이었다. 사돈 최은숙 여사는 멀리서 우아하게 와인잔을 기울이며 이따금씩 내 쪽을 향해 뱀처럼 차가운 미소를 흘렸다. 그 미소의 의미를 이제는 안다. 그것은 동정이나 축하가 아니었다. 내 딸의 약점을 쥐고 있으니 알아서 기어라는 무언의 경고이자 내 비참한 꼴을 즐기는 잔인한 관음이었다. 딸과 사위가 신혼여행을 떠난다며 마지막 인사를 할 때
나는 차마 민지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행여 내 눈 속에서 이글거리는 분노와 참담한 슬픔을 아이가 읽어낼까봐 두려웠다. 그저 아이의 등을 세게 끌어안고 토닥여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잘 다녀와 내 새끼. 가서 재미있게 놀고 행복해야 해.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내 품에 안긴 민지가 속삭였다. 엄마 사랑해. 고마워 이렇게 키워줘서. 그 순진한 한마디가 심장을 칼로 저미는 듯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은 운전대만 붙잡은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차 안을 가득 메운 침묵은 천근만근의 무게로 우리를 짓눌렀다. 라디오 소리도 엔진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남편의 밭은 숨소리와 내 심장이 쿵쿵 내려앉는 소리만이 귓가를 울렸다. 낡은 빌라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도 우리는 한참을 내리지 못했다. 어떻게 할 거요? 내가 먼저 침묵을 깼다. 뭘 어떻게 해? 물어봐야지. 남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었다. 민지한테? 당신 제정신이야? 그 어린 것한테 어떻게 그런 걸 물어봐. 그럼 평생 저것들한테 발목 잡혀서 종노릇이라도 하란 말이오? 알아야지.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 딸 입으로 직접 들어야 뭘 하든 할 거 아니야. 남편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두려웠다. 내 딸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그 아이의 과거에 내가 모르는 어떤 상처가 숨겨져 있을지 그걸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마치 지옥으로 향하는 길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집은 낯설었다. 온종일 비어있던 집안의 냉기가 온몸을 파고들었다. 불을 켜자 벽에 걸린 민지의 어릴 적 사진들이 우리를 맞았다. 갓 돌이 지났을 때 찍은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 대학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쓰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 속에 내 딸은 언제나 해맑았다. 나는 저 아이의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걸까? 남편과 나는 소파에 마주 앉아 하염없이 시간만 보냈다. 신혼여행지에 도착하면 전화하겠다는 딸의 연락을 기다리는 시간은 고문과도 같았다. 그때였다. 띵동. 조용한 집안에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시간에 누구일까? 남편과 내가 서로를 쳐다보는 순간 다시 한번 초인종이 울렸다. 남편이 마지못해 현관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믿을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님. 사위 준혁이었다. 나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현관에는 공항으로 갔어야 할 준혁이와 민지가 서 있었다. 민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준혁이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신혼부부의 행복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모습이었다. 너희들 여긴 어쩐 일이니? 비행기 시간은? 내 물음에 민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준혁이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네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결국 참지 못한 남편이 품속에서 구겨진 쪽지를 꺼내 탁자 위로 내던졌다. 민지야. 이게 뭔지 아빠한테 설명 좀 해봐라. 쪽지를 본 민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아이의 몸이 경풍을 일으킨 사람처럼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차마 그 모습을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다. 아빠 그게 사실이냐고 물었다. 저 종이 조각에 쓰인 말이 사실이냐고. 남편의 고함에 민지의 어깨가 크게 움츠러들었다. 결국 민지는 와락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 순간 준혁이가 민지의 앞을 막아서며 우리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민지 씨를 이렇게 만든 건 접니다.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혁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결혼을 준비하던 어느 날 어머니 최은숙이 사람을 시켜 민지의 뒷조사를 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지의 과거를 알게 되었다는 것. 준혁은 어머니에게 그런 짓을 한 것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민지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며 용서를 구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민지의 과거와 상관없이 그녀를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그래서 그 과거라는 게 뭔데? 내 딸한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내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준혁이는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민지를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던 민지가 흐느낌을 삼키며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아이의 얼굴은 내가 알던 딸의 모습이 아니었다.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진 낯선 영혼이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민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지난 10년 가까이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끔찍한 비밀을 꺼내놓았다. 대학교 신입생 시절 누구보다 따르고 신뢰했던 동아리 선배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풋사랑의 실수가 아니었다.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민지를 그 인간은 힘으로 짓밟았다. 20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했다. 신고할 생각도 못했다. 소문이 날까 두려웠고 사람들이 자신을 더러운 아이로 볼까봐 무서웠다.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릴 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저 혼자 사귀고 잊으려 애쓰며 살아왔다고 했다. 그날 이후로 사람을 깊게 믿지 못하게 되었고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다고. 그런 자신에게 처음으로 진심으로 다가와 준 사람이 준혁 씨였다고. 딸의 고백을 듣는 동안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내 딸이 내 금쪽 같은 새끼가 그런 끔찍한 일을 겪는 동안 나는 시장 좌판에서 돈 몇 푼 더 버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아이의 깊은 상처도 모르고 그저 착하고 말 잘 듣는 딸이라며 대견해하기만 했다. 나는 엄마 자격도 없는 여자였다. 가슴을 치고 또 쳐도 분이 풀리지 않았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내렸다. 평생 자식 앞에서 눈물 한 번 보인 적 없던 무뚝뚝한 남편의 오열이었다. 내가 그 새끼를. 남편은 이를 갈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나는 비틀거리며 딸에게 다가가 와락 끌어안았다. 뼈밖에 남지 않은 듯 가녀린 아이의 몸이 내 품에서 종잇장처럼 떨고 있었다. 괜찮아, 민지야, 괜찮아, 다 괜찮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다 미안해.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다. 끔찍한 진실 앞에서 행복했던 결혼식의 기억은 산산조각 나 흩어졌다. 그때 준혁이가 조용히 우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평생 민지 씨 곁에서 그 상처 다독이며 살겠습니다. 제 어머니가 저지른 일은 제가 대신 사죄드리겠습니다. 절대 민지 씨 혼자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저희 두 사람 허락해 주십시오. 사위의 진심 어린 말에 남편과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그때 지옥의 사자처럼 전화벨이 울렸다. 준혁이의 휴대폰이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어머니였다. 최은숙이었다.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다. 너 지금 어디야? 왜 그 집에 가 있어? 당장 나오지 못해? 수화기 너머로 최은숙의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어머니, 저 민지 씨랑 있습니다. 신혼여행 안 갑니다. 뭐? 이 미친놈이. 너 지금 제정신이야? 그런 더러운 애를 감싸고 돌다니 걔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장 이혼해. 우리 집안에 그런 흠 있는 애는 절대 며느리로 못 들인다. 알아들어? 더러운 애. 흠 있는 애. 그 단어들이 비수가 되어 내 심장에 박혔다. 내 딸은 피해자였다. 끔찍한 폭력의 상처를 안고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온 내 딸에게 저 여자는 더럽다고 말했다. 어머니, 말 조심하세요. 민지 씨는 그런 말 들을 사람 아닙니다. 시끄러워. 너는 그 기생오라비 같은 년한테 홀려서 애미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구나. 듣자 하니 시장에서 채소나 파는 집이라지. 그러니 자식 교육을 그따위로 시켜서 어디 명문가에 흠집을 내려 해. 근본도 없는 것들. 순간 내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슬픔과 미안함, 자책감으로 가득 찼던 자리에 시뻘건 불덩이 같은 분노가 차올랐다. 내 딸의 상처를 모욕한 것도 모자라 내가 평생을 바쳐온 삶까지 모욕했다. 시장에서 굽은 허리로 채소를 팔아 키운 내 딸이 당신 아들보다 못할 게 무엇이며 내 인생이 당신의 우아한 인생보다 천할 게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준혁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 내 평생의 분노를 끌어모아 소리쳤다. 여보세요, 사부인. 나 박선영이요. 당신이 말하는 그 근본도 없는 시장 참견. 수화기 넘어가 순간 조용해졌다. 나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당신 지금 어디야? 내가 갈 테니 그 잘난 주둥이 나보고 한 번 더 놀려봐. 내 딸 인생 망쳐놓고 내 인생까지 짓밟은 대가가 뭔지 오늘 똑똑히 가르쳐 줄 테니까. 수화기를 끄는 내 손이 사정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활화산처럼 들끓는 분노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나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내 가족들을 보았다. 남편 김철수는 어느새 내 옆에 바싹 다가와 내 어깨를 단단히 붙들고 있었다. 그 거친 손에서 당신 혼자가 아니오라는 묵직한 지지가 전해져 왔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민지는 겁에 질린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고 그 아이를 감싸 안은 사위 준혁이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나 저 여자 만나러 가야겠소. 내 말에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깊게 마이너스 끄덕였다. 민지가 울먹이며 내 옷자락을 붙잡았다. 엄마 안 돼 가지 마. 무서워 그냥 우리끼리. 나는 몸을 숙여 딸의 젖은 뺨을 감쌌다. 민지야. 엄마 말 잘 들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숨어야 하니. 잘못한 건 그 사람들이야. 죄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지 왜 피해자가 평생을 숨어 살아야 해. 엄마는 더 이상 그렇게 안 살아. 너도 그렇게 살게 안 해. 내 눈을 똑바로 마주한 민지의 눈동자가 가늘게 흔들렸다. 그 아이의 눈 속에서 오랜 시간 웅크리고 있던 두려움과 함께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나는 보았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어머니. 준혁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어머니 혼자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제 어머니가 저지른 죄입니다. 저도 함께 가서 책임지겠습니다. 나는 말없이 준혁이를 바라보았다. 훤칠한 키에 반듯한 얼굴. 처음에는 그저 좋은 집안의 아들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것은 유약한 도련님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제 어미에게조차 등을 돌릴 각오가 된 한 명의 사내대장부였다. 그래 가자. 같이 가서 똑똑히 보여주자.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남의 인생을 함부로 짓밟아도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걸. 남편이 내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말라붙어 그 자리에 강철 같은 의지만이 남았다. 나는 외투를 챙겨 입었다. 시장에 나갈 때 입던 낡고 두툼한 외투였다. 화려한 한복도 값비싼 정장도 아니었다. 30년 세월의 땀과 눈물이 밴 내 삶 그 자체인 갑옷이었다. 준혁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평창동으로 향하는 길은 길고도 적막했다. 차창 밖으로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우리 중 누구도 그 풍경에 눈길을 주지 않았다. 남루한 우리 빌라촌을 벗어나자 점점 더 높고 웅장한 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마치 다른 나라에 온 것만 같았다. 저 높은 담장 안에서 저 사람들은 과연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 걸까?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얼마나 달렸을까? 차는 숨막힐 듯 거대한 철문 앞에 멈춰 섰다. 웬만한 빌라 한 채는 좋게 되어 보이는 높이의 대문이었다. 준혁이가 인터폰으로 자신의 도착을 알리자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조금의 소음도 없이 스르르 열렸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입을 벌리는 것 같았다. 잘 가꿔진 정원을 지나 현관 앞에 차가 멈췄다. 집 안에서 새어나오는 환한 불빛이 어쩐지 비정하게 느껴졌다. 현관문이 열리고 가정부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우리를 맞았다. 그녀는 준혁이와 민지를 보고는 반색하다가도 그 뒤에 선 나와 남편의 험악한 행색을 보고는 금세 표정을 굳혔다. 사모님께서는 지금 비켜요. 준혁이가 짧고 단호하게 말하며 안으로 들어섰다. 우리도 그 뒤를 따랐다. 집안은 바깥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화려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높은 천장에는 값을 헤아릴 수 없을 법한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사람 사는 온기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다.
잘 꾸며진 박물관 혹은 고급스러운 유령의 집 같았다. 거실 소파에 최은숙 여사가 우아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실크 가운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다. 우리를 보고도 조금도 놀란 기색이 없었다. 마치 모든 것을 예상하고 기다렸다는 듯 그녀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걸친 채 우리를 찬찬히 훑어보았다. 그 시선이 나와 남편의 낡은 옷과 구두에 잠시 머물렀다. 그 짧은 순간에 담긴 경멸의 의미를 나는 똑똑히 읽었다. 어머, 이게 누구신가? 사돈 아니세요? 이렇게 밤늦게 어쩐 일이실까?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차라도 내올 것을. 그녀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교양 있고 나긋나긋했다.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칼날은 더욱 날카로웠다. 나는 그녀의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내 뒤로 남편과 아이들이 따라붙었다. 나는 최은숙이 앉아있는 소파 바로 앞 그녀의 얼굴을 똑똑히 내려다볼 수 있는 거리에 멈춰섰다. 차 마시러 온 거 아니오. 당신하고 단판 지으러 왔지. 단판이라니 말씀이 험하시네.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한 가족인데. 가족? 그 더러운 입에 가족이라는 말 함부로 올리지 마. 당신 같은 건 내 가족이었던 적 없어. 내 고함 소리에 거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최은숙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시장에서 장사하신다더니 역시 목청 하나는 끝내주시네. 그런데 어쩌나. 여기는 시장 좌판이 아닌데. 교양 없이 소리 지른다고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부인. 교양? 내 딸 가슴에 대못을 받고 내 인생을 모욕한 당신이 지금 나한테 교양을 따지는 거야? 당신이 한 짓이 사람이 할 짓이야? 내 딸 결혼식 날 그딴 더러운 쪽지를 축의금 봉투에 넣어보내. 그게 당신네들 교양 있는 집안에서 하는 방식인가? 분노로 몸이 떨려왔다. 당장이라도 저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다. 폭력은 저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길이었다. 나는 이성과 논리로 내 딸의 인생을 걸고 싸워야 했다. 최은숙은 들고 있던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탁 하는 작은 소리가 거실 전체를 울리는 듯 했다. 그래서 그게 뭐 그리 잘못됐다는 거죠?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한 것뿐인데. 그녀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했다. 물론 방식이 조금 세련되지 못했을 수는 있죠. 하지만 사부인 같은 분께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알려드리는 편이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집안은 다릅니다. 아들 며느리를 드리는 일은 가문의 중대사예요. 뒷조사요? 물론 했죠. 당연한 절차입니다. 우리 준혁이 옆에 어떤 사람이 서게 될지 흠은 없는지 확인하는 건 어미로서 당연한 의무 아닌가요? 흠? 내 딸이 흠이야? 끔찍한 일을 당한 내 딸이 당신 눈에는 그저 흠으로만 보여? 어머, 말을 왜 그렇게 험하게 하세요? 젊은 시절의 실수일 수도 있는 거고 설령 그게 아니라고 해도 어쨌든 깨끗한 몸이 아닌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의사 집안입니다. 이런 사소한 흠결 하나가 우리 가문의 명예에 얼마나 큰 오점을 남기는지 사부인 같은 분은 이해하지 못하시겠죠. 그 순간 나는 이 여자가 인간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에게 타인의 고통이나 상처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가문의 명예, 체면, 흠결 같은 껍데기뿐이었다. 내 딸의 10년 넘는 고통과 트라우마는 그녀에게 그저 귀찮고 더러운 오점일 뿐이었다. 당신. 내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나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낮고 차갑게 갈라졌다. 당신이 말하는 그 잘난 명예가 뭔데? 당신이 말하는 그 깨끗함이 대체 뭐냐고. 시장에서 흙 묻은 채소 만지는 내 손이 더러워? 아니, 당신 마음이 더러워. 당신 생각이 썩어 문드러졌어. 내 손은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으로 내 자식 밥해 먹이고 공부시킨 손이야. 당신처럼 고상한 척 앉아서 돈으로 사람 시켜 남의 상처나 후벼 파는 더러운 손이 아니라고. 말 다 했어요? 최은숙은 차갑게 나를 쏘아붙였다. 이제 와서 이렇게 소리 지르면 뭐가 달라지죠?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나는 당신네처럼 무식하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아요.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겁니다. 조용히 이혼만 해주면 위자료는 충분히 챙겨드리겠습니다.
따님 앞날에도 그 편이 더 좋을 거예요. 우리 준혁이 앞길 막지 말고 당신 수준에 맞는 사람 만나서 조용히 사는 게 현명한 처사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내 뒤에 서 있던 남편 김철수가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앞으로 나섰다. 평생 남 앞에서 큰 소리 한 번 못 내던 바위처럼 묵묵하던 내 남편이었다. 이 악마 같은 여편네가. 남편은 당장이라도 최은숙에게 달려들 기세였다. 준혁이가 급히 아버지를 막아섰다. 아버님 참으세요. 어떻게 참아? 어떻게 이걸 참으라는 거야? 저 여편네가 지금 우리 민지한테 돈으로. 남편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제 가슴만 쿵쿵 쳤다. 그 모습을 보며 최은숙은 코웃음을 쳤다. 꼴들 하고는. 그러니 근본 없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쯧쯧.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2층으로 향하는 계단 쪽에서 들려왔다. 우리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모를 한 남자가 있었다. 준혁이의 아버지, 그리고 이 집안의 가장인 이강진 원장이었다. 그는 잠옷 가운 차림이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거실 전체를 압도하고도 남았다. 최은숙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여보 언제부터 거기? 이강진은 아내의 말을 무시한 채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그의 시선은 아내에게도 우리에게도 향해 있지 않았다. 그는 텅 빈 거실 바닥에 한 점을 응시하며 걷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우리 앞에 멈춰 서지 않았다. 아들 준혁의 옆을 지나 내 남편 김철수의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김철수를 향해 깊이, 아주 깊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의 행동에 최은숙은 물론이고 나와 남편, 아이들까지 모두 얼어붙었다.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런 것들한테 고개를 숙여요? 최은숙이 기겁하며 소리쳤다. 그제야 이강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자신의 아내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 어떤 애정도 연민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깊은 혐오와 경멸만이 가득했다. 저런 것들이라니. 당신 눈에는 저분들이 그렇게 보이나? 그럼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 흠집 내려는 하이에나 같은 인간들이지. 흠집? 이강진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우리 집안에 흠집을 낸 건 저분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야. 당신의 그 지긋지긋한 허영과 위선이 우리 아들의 인생을 망치고 이 집안을 통째로 썩게 만들었어. 그는 천천히 내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사부인께서 하신 말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자식을 키운 분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사람의 몸을 고쳐왔지만 정작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이 이토록 썩어 문드러지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불찰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최은숙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과 체념에 잠겨 있었다. 나는 당신이 우리 아들을 위해 뒷조사를 했다고 했을 때 그래도 어미의 마음이겠거니 하고 눈 감아 주었소. 하지만 당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지. 한 아이가 평생을 안고 살아야 할 끔찍한 상처를 당신은 그저 우리 가문의 흠으로만 취급했어. 그리고 그걸 빌미로 그 가족들을 협박하고 모욕했지. 오늘 저녁 당신이 이 모든 상황을 즐기듯 내게 이야기할 때 나는 내 귀를 의심했어. 내 아내가 내 아이의 어미가 어쩌다 저런 괴물이 되었을까?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괴물이라니. 최은숙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려 나왔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에도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때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들 준혁이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제 아비의 옆에 서서 제 어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어머니, 오늘부로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기를 포기하겠습니다. 뭐라고? 민지 씨와 이 가족들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겠다면 저 또한 이 집안의 아들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가문의 명예, 의사라는 직업, 이 집 전부 버리겠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껍데기보다 한 사람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100배, 1000배는 더 소중합니다. 아들의 선언은 최후의 일격이었다. 최은숙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며 초점을 잃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 쌓아 올렸던 성이 남편과 아들의 말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을 달싹였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이강진은 아들의 어깨를 한번 툭 쳐주었다. 그것은 아들의 선택을 지지한다는 무언의 표시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최은숙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하시오. 당신은 어머니도 아내도 될 자격이 없어. 이 거대하고 텅 빈 집에서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명예라는 유령과 함께 평생 홀로 살아. 그 말을 끝으로 이강진은 우리를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2층으로 올라가 버렸다. 준혁이도 더 이상 제 어미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내 딸 민지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다. 거실 한가운데 값비싼 실크 가운을 입은 최은숙만이 홀로 덩그러니 남았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오만함도 분노도 교양 있는 미소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텅 비어버린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그녀의 모습은 내 평생 본 그 어떤 광경보다도 처참하고 비참했다. 나는 더 이상 그 여자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떤 욕설도 어떤 저주도 지금 그녀가 겪고 있는 지옥보다 더 큰 벌이 될 수는 없을 터였다. 나는 남편의 팔을 잡았다. 갑시다, 여보. 우리는 묵묵히 돌아서서 그 지옥 같은 집을 빠져나왔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며 뜨거워졌던 머리를 식혀주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다. 나는 내 딸과 이제는 진짜 내 아들이 된 사위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이겼다. 돈이나 권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감싸 안으려는 진심으로, 가족을 지키려는 사랑으로 이긴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창밖의 풍경은 올 때와 똑같았지만 이제 더 이상 낯설거나 두렵지 않았다. 저 화려한 불빛 아래 어떤 추악함이 숨어 있든 우리에게는 서로를 비춰줄 작지만 따뜻한 등불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돌아오는 차 안은 갈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지옥의 문턱을 넘었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나는 백미러로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을 힐끔 쳐다보았다. 민지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준혁이는 그런 민지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애틋하고 안쓰러운지 또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방금 전까지 저택을 뒤흔들던 내 안의 분노는 차가운 밤 공기에 씻겨 내려가고 그 자리에는 오직 내 새끼에 대한 미안함과 가슴 저린 사랑만이 남아 일렁였다. 전쟁은 끝났다. 우리는 이겼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 같은 것은 없었다. 남은 것은 깊은 피로감과 상처뿐이었다. 우리가 싸워서 얻어낸 것은 돈도 명예도 사과도 아니었다. 그저 내 딸이 더 이상 숨지 않고 자신의 상처를 마주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자격, 단지 그것뿐이었다. 낡은 빌라 주차장에 차가 섰다. 10분 전까지만 해도 괴물처럼 느껴졌던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은 이제 먼 나라의 신기루처럼 아득했다. 우리에게는 이 작고 낡았지만 온기가 있는 우리의 집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좋겠다. 집으로 들어서자 남편은 말없이 부엌으로 향했다. 나는 지친 아이들을 소파에 앉혔다. 민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작은 어깨가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딸의 옆에 바싹 다가가 앉아 말없이 아이의 등을 쓸어주었다. 괜찮다, 다 괜찮다, 이제 정말 괜찮다. 온 마음을 담아 손끝으로 이야기했다. 잠시 후 부엌에서 구수한 냄새가 흘러나왔다. 무뚝뚝한 내 남편 김철수가 냄비에 누룽지를 끓이고 있었다. 평생 부엌 일이라고는 라면 물 하나 제대로 맞추지 못하던 사람이었다. 서툰 손길로 국자를 젓는 남편의 넓은 등이 오늘따라 유난히 작고 처연해 보였다. 그는 끓인 누룽지를 그릇 4개에 나눠 담아 쟁반에 받쳐들고 거실로 나왔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누룽지 위로 남편의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지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는 민지 앞에 뚝배기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다. 먹어라, 딸아. 속 아릴 텐데 뭐라도 넘겨야지. 그것이 남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위로이자 가장 절절한 사랑의 표현이었다. 민지는 아빠가 내민 누룽지 그릇을 내려다보며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다. 아이의 눈물은 뜨거운 누룽지 위로 떨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아빠 잘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해. 잘못한 건 이 애비다. 자식이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것도 모르고 이 못난 애비가 다 잘못했다. 남편은 거친 손으로 제 얼굴을 아무렇게나 비볐다. 그리고는 준혁이 앞에 놓인 소주잔을 단숨에 털어넣었다. 준혁이는 말없이 자신의 잔을 채워 남편의 잔에 부딪혔다. 남자들만의 방식이었다. 사위와 장인이라는 어색한 관계를 넘어 한 여자를 지키고자 하는 두 남자의 침묵의 맹세 같았다. 그날 밤 민지와 나는 작은 방에 나란히 누웠다. 시집간 딸이 친정에서 자는 첫날 밤이 이렇게 기구할 줄이야. 나는 어둠 속에서 딸의 얼굴 윤곽을 더듬었다. 민지야, 엄마가 미안해. 내 사과에 민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 내가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 엄마가 미안한 거야. 엄마는 내가 늘 밝고 구김살 없는 아이인 줄만 알았어. 내 속이 그렇게 시커멓게 멍들어 있는 줄도 모르고 엄마는 널 키운 게 아니라 그냥 내 욕심을 키웠나 봐. 번듯한 집에 시집 보내서 내 고생 보상받으려는 이기적인 생각만 했지 정작 내 딸 마음이 어떤지는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어. 내가 기댈 수 있는 엄마가 되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내 새끼. 내 고백에 민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한 흐느낌과 함께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나 사실 너무 무서웠어. 그 일이 있고 나서 세상 모든 남자가 괴물처럼 보였어. 사랑 같은 거 다신 못할 줄 알았어. 그러다 준혁 씨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지도 모른다고 처음으로 용기를 냈어.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그 사람이 모든 걸 알게 됐다고 했을 때 세상이 또 무너지는 것 같았어. 아, 결국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행복해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 나는 숨을 죽이고 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준혁 씨가 나를 안아주면서 그러더라. 당신의 과거가 당신의 전부가 아니라고. 당신이 겪은 아픔까지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 아니겠냐고. 내가 당신 옆에서 평생 지켜주겠다고. 그 말을 듣는데 10년 묵은 체증이 한순간에 다 내려가는 것 같았어. 그리고 오늘 엄마랑 아빠가 나 때문에 그렇게 싸워주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죄송하고 또 너무 따뜻했어.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걸 처음으로 느꼈어. 민지는 내 품으로 파고들어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나는 그런 딸의 등을 밤새도록 토닥여 주었다. 길고 긴 어둠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창밖으로 서서히 동이 트고 있었다. 우리 가족에게도 드디어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다. 다음 날 준혁이는 우리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당분간 민지와 함께 이 집에서 지내고 싶다고 했다. 신혼집으로 구해놓은 강남의 아파트는 처분하고 이 근처에 작은 집을 얻겠다고 했다. 그리고 아버지 병원이 아닌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며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했다. 의사라는 직업의 의미를 다시 찾고 싶다면서.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 사위는, 아니 내 아들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까지 단단하고 깊은 사람이었다. 남편은 그런 준혁이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자네가 고생이 많네. 처가살이가 쉬운 게 아닐 텐데. 아닙니다, 아버님. 여기가 제 진짜 집인걸요. 준혁이는 맑게 웃었다. 그 웃음 한 조각에 우리 집의 칙칙했던 공기가 환하게 개는 듯 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민지는 용기를 내어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준혁이가 매번 손을 잡고 함께 가주었고 나와 남편도 묵묵히 아이의 뒤를 지켰다. 민지의 얼굴에는 서서히 그늘이 걷히고 예전의 해맑은 미소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준혁이는 정말로 강남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우리 동네의 작은 빌라로 이사 왔다. 퇴근 후에는 을에 우리 집에 들러 저녁을 함께 먹고 갔다. 남편은 사위를 위해 저녁마다 소주상을 차렸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하루의 고단함을 나누는 진짜 부자지간이 되어갔다. 나는 그런 두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행주로 눈가를 훔치는 날이 많아졌다. 최은숙 여사에 대한 소식은 이따금 준혁이의 아버지 이강진 원장을 통해 들려왔다. 그는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몇 번이고 전화를 해왔다. 최 여사는 그날 이후 그 거대한 집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사람도 만나지 않고 그토록 중시하던 사교 모임에도 나가지 않은 채 유령처럼 지내고 있다고. 때때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집안의 모든 것을 부수며 광기 어린 분노를 터뜨린다고 했다. 남편에게도 아들에게도 버림받은 그녀는 자신이 쌓아 올린 성에 스스로 갇혀버린 신세가 된 것이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흥이 일지 않았다. 동정심도 통쾌함도 아니었다. 그저 타인의 삶일 뿐이었다. 이제 그녀는 내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오고 시장 좌판에 파릇파릇한 봄나물이 깔릴 무렵이었다. 그날도 나는 좌판에서 손님들과 흥정을 하며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민지와 준혁이가 손을 잡고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전에 없이 밝고 환한 웃음꽃이 피어 있었다. 엄마! 민지가 달려와 내 품에 와락 안겼다. 왜 여기까지 왔어, 힘들게. 엄마한테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어서. 민지는 내 귓가에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 나 엄마 되는 거야. 할머니 되신 거 축하해. 순간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딸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민지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옆에 서 있던 준혁이가 멋쩍게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시장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며 몰려들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고통과 절망의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새싹을 틔워낸 내 딸에 대한 대견함, 모진 풍파를 견디고 더욱 단단해진 우리 가족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사랑에 대한 경이로움이 뒤섞인 환희의 눈물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흙 묻은 손으로 딸과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쓰다듬었다. 내 딸의 결혼식 날은 내 인생 최악의 날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최고의 날이기도 했다. 그날의 악몽 같은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평생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모른 채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가족으로 살아갔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서로의 민낯을 마주했지만 바로 그곳에서부터 진짜 가족의 역사를 새로 쓰기 시작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따스한 봄 햇살이 내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다. 나는 이제 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부족하고 상처투성이인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찢어진 상처를 기워주고 쓰러지면 함께 부축해 일으켜주는 것. 돈이나 명예 같은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랑의 무게로 서로를 지탱해주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내 딸의 결혼식 날 사돈이 건넨 그 잔인한 메모는 역설적이게도 나에게 이 세상 가장 소중한 진실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내 옆에 선 딸과 아들의 손을 힘껏 잡았다. 우리의 진짜 결혼식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었다. 완벽함 대신 사랑으로 상처를 보듬은 가족. 여러분에게 진정한 가족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댓글로 소중한 의견 나눠주시고 다음 사연도 함께 하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